이 뻔뻔한 년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인숙의 손에 쥐어진 김밥 칼이 형광등 불빛에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팬티 바람으로 서 있는 남편과 가운 하나만 걸친 채 키득거리던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욕설을 내뱉지 않았던 박인숙의 눈에서 복싱 선수 시절의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인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박인숙은 매일 그랬듯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61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죠. 칼질하는 손에 잡힌 박인숙의 손등에는 복싱 선수 시절 남은 옅은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35년 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벌인 치열한 스파링의 흔적이었어요. 박인숙의 가게 복싱 할매 김밥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옛 복싱 시절 사진들이 빛바랜 액자 속에 걸려 있었어요. 붉은 글러브를 낀 젊은 박인숙의 모습,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코치와 함께 찍은 훈련 장면까지. 주변 상인들은 모두 박인숙을 복싱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복싱 선수였던 과거가 있어서 붙은 별명이었죠. 아이고, 인숙 씨 또 이렇게 일찍 나왔네. 그 나이에 참 부지런도 하시지.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 김춘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춘자는 박인숙과 같은 또래로 20년 넘게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며 친구가 된 사이였어요. 김춘자 역시 젊은 시절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경험이 있어 박인숙과는 특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뭐 어때요? 늙은 사람이 잠이 오나? 그냥 할 일이나 하는 거지. 박인숙은 싱긋 웃으며 단무지를 썰었어요. 그 모습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던 시절의 정확한 타이밍과 리듬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몸에 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죠. 어제 남편분은 좀 어떠셨어요? 요즘 늦게 들어온다면서요? 김춘자의 질문에 박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친구의 눈치 빠른 질문이 마음에 꽂혔어요. 글쎄 말이에요. 요즘 자꾸 친구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뭔가 수상해요. 35년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니까요. 박인숙은 김밥용 단무지를 썰면서 문득 자신의 복싱 선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8의 나이에 우연히 들른 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했던 그때, 여자가 무슨 복싱이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인숙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22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던 그 시절의 자부심. 그리고 35해 전 청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링 위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이틀 앞두고 연습 중 발목을 다쳐 은메달에 그쳤던 그 아픈 기억. 박인숙은 지금도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그때 다친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병원에서 박인숙을 간호해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 최재복이었어요. 박 선수, 오늘은 좀 어때요? 발목 붓기가 좀 가라앉았나요? 26살의 최재복은
병원 행정 직원으로 일하며 매일 박인숙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쫓는 박인숙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청년이었어요. 당시 복싱 선수로서 느꼈던 좌절감 속에서 최재복의 따뜻한 위로는 박인숙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복싱할 때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바빴는데 이젠 김밥 한 줄 마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네요. 중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김밥을 사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은 능숙하게 김밥을 썰고 비닐에 포장하며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복싱 할매 김밥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여기 김밥이 제일 깔끔하다고 항상 말하거든요. 13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웃으며 서비스로 떡볶이 하나를 더 담아주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비스야. 엄마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35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복싱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김밥 장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었죠.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 최재복이 기다리고 시장에서는 단골들의 정겨운 인사가 있는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충분히 행복했어요. 치료가 어려운 불임이었고 결국 박인숙과 최재복은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시장의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모두 그들의 아이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인생은 링 위의 경기처럼 예상치 못한 펀치가 날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뭔가 달라졌어요. 남편 최재복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어요. 최재복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스타일의 셔츠와 바지만 고집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머리 염색이었습니다. 여보, 머리 염색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박인숙이 놀라서 물었을 때 최재복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요즘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동창회에 가니까 다들 젊어 보이더라고. 또 다른 변화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해 뜰 때 나가서 해질 때 돌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박인숙이 물으면 최재복은 시선을 피하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공원에 잠깐 갔다가 동창이랑 만나서 술 한잔했지. 63세 나이에 공원은 무슨 공원이냐며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박인숙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35년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재복은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이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가렸어요. 아니,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좀 배우려고. 늙었다고 뒤처지면 안 되지.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알려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상대방의 미세한 동작을 포착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어요. 최재복의 눈빛, 말투, 작은 몸짓의 변화들이
모두 그녀의 감각에 포착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인숙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최재복의 구두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어디 갔나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최재복에게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박인숙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요? 박인숙이 물었습니다. 최재복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있다 왔다니까. 왜 이렇게 캐물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친구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야지. 도대체 무슨 친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지 박인숙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 간 최재복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간 사이 자꾸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에 박인숙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도 만나요? 발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박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링 위에서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진이? 누구지? 최재복에겐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카도 친척도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박인숙은 후다닥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직 섣불리 질문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박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최재복을 바라보며 35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했던 신혼 시절, 복싱을 그만두고 방황할 때 곁을 지켜준 최재복의 모습까지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박인숙은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최재복의 동선을 은밀하게 확인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지 않던 새 셔츠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비싸 보이는 남성용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박인숙은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싱 선수 시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링 위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1층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어요. 짧은 미니스커트에 화려한 화장, 그리고 달콤한 향수 냄새.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사 온 서유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서유진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고 애교 섞인 톤이었어요. 박인숙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지만 예의상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5층에 사는 박인숙이에요. 서유진은 29살로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인숙의 눈에는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화장과 노출, 그리고 지나치게 친근한 태도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박인숙은 몇 번이고 서유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서유진은 유난히 친절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최재복이 집에 있을 때만 마주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또한 서유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최재복에게 유독 밝게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재복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시네요. 이런 서유진의 인사에 최재복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을 짓곤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박인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 유진이가 어느 날 아침 박인숙이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갔을 때였어요. 옥상 한쪽 구석에 남편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재복이 가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 하이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하이힐은 분명 며칠 전 서유진이 신고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인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재복의 변화, 늦은 귀가, 수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박인숙은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관리인은 박인숙과 친분이 있었죠. 이 소장은 박인숙의 김밥을 좋아해 자주 사먹는 단골이었습니다. 김 소장님, 혹시 요즘 옥상 쪽 CCTV 돌아가나요? 네, 작년에 설치한 거 잘 돌아갑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옥상에 빨래 널어놓은 게 있는데 없어진 것 같아서요. 혹시 누가 가져갔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인숙의 거짓말에 이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관리실 컴퓨터로 옥상 CCTV 영상을 확인하던 박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 저녁 8시경 최재복과 서유진이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영상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어요. 이어진 영상에서 두 사람은 옥상 구석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부상으로 좌절했을 때 곁을 지켜준 사람. 그런 남편이 이제 와서 아랫집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링 위에서 강펀치를 맞은 순간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소장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박인숙 씨, 괜찮으세요? 관리인의 목소리에 박인숙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건 아니네요. 집으로 돌아온 박인숙은 주방 서랍에서 김밥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손에 쥐자 옛 복싱 선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글러브를 낀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이 배신자, 내가. 그녀는 충동적으로 칼을 들고 서유진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박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니,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선 안 됩니다. 복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공격하면 오히려 자신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전략이 필요했어요.
차분하고 계획적인 복수. 복싱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먼저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체력을 소진시킨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펀치를 날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필요했어요. 그래. 이왕 복수할 거 제대로 해야지. 박인숙은 칼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씩 웃었어요.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김춘자에게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이죠. 뭐? 당신 남편이 아랫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같이 훌륭한 여자를 두고? 김춘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인숙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춘자 씨,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오래전에 남편 옷에 달 형광물질이 필요한데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형광물질? 아, 우리 손자 과학 키트에 그런 게 있었어. 자외선 램프 비추면 빛나는 거. 내가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일은 우리 시장 사람들한테만 비밀로 알려줘요. 내가 증거 잡으면 다 같이 그 여자 혼내줄 거니까. 이렇게 시장 상인들과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박인숙의 복싱 경기를 응원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 경기를 응원하게 된 것이죠. 일을 마친 후 박인숙은 과학 키트를 파는 문방구에 들러 형광물질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자외선 램프도 샀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인숙은 최재복의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팬티와 양말 안쪽에 형광물질을 발랐습니다. 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 조명 아래에서는 형광색으로 빛나는 특성이 있었어요. 이걸 입고 그 여자한테 가봐. 증거가 딱 남을 거니까. 다음으로 박인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재복의 휴대폰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박인숙은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최재복은 항상 자신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습니다. 예상대로 열렸어요. 메시지함에는 서유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박인숙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대화 내용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퇴직금 얘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둘이 새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 빼내볼게. 인숙이가 퇴직금 있는 줄도 몰라. 박인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그녀는 최재복이 공공근로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춰왔던 걸까요? 이틀이 지나고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최재복은 저녁 식사 후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박인숙은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서유진의 집 앞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시장 상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작전 시작합니다. 모두 핸드폰 켜놓고 기다려주세요. 박인숙은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서유진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최재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해서 오늘은 잠깐만. 어우, 오빠 왜 그래?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박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유진의 목소리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에 최재복의 바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유진의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마침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인숙의 눈이 번쩍였죠. 이때다 싶어 박인숙은 서유진의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단련된 발놀림으로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어요. 서유진의 거실 한가운데 팬티 바람으로 서 있는 최재복과 가운만 걸친 서유진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들 여기서 뭐해요? 박인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둘 다 얼어붙었어요. 최재복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인수가, 이게 무슨, 어유, 당신들 많이 덥나 보네요? 내가 바람 좀 쐬줄까? 박인숙은 쇼핑백에서 긴반마리 대나무 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남편의 등짝을 내리쳤어요. 아! 최재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인숙은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35년 동안 당신에게 바친 내 청춘. 이렇게 갚아? 서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지만 박인숙은 복싱 선수 시절 단련된 민첩함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어디 가려고? 우리 이제 막 인사 나눴잖아요. 유진 씨. 박인숙은 미리 준비해온 테이프로 서유진의 치맛단을 말아올려 침대 프레임에 고정시켰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풀어주세요. 서유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인숙은 핸드폰을 꺼내 둘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좀 웃어봐요. 이 사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니까. 최재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수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당신 이 바람둥이 영감탱이 몇 번이나 바람 피웠어요? 진짜 처음이야. 유진이가 자꾸 유혹해서. 서유진이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먼저 접근한 거잖아요. 제가 매일 퇴직금 얘기 듣고 지겨워 죽는 줄 알아요? 박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퇴직금? 무슨 퇴직금? 최재복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유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모르셨구나? 오빠가 퇴직금 5천만 원이 있대요. 나한테 다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순간 박인숙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어요. 최재복이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최재복, 당신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박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더했어요. 뭐 하는 거야? 방금 당신들 모습, 우리 시장 상인들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도요. 뭐라고? 최재복과 서유진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인숙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은 CCTV보다 김밥칼이 더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들이 한 짓 똑같이 갚아줄 거니까. 박인숙은 준비해온 형광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최재복의 팬티에서 형광색 물질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어머, 재복 씨 팬티가 막 빛나네. 이거 서유진 씨 방 이곳저곳에 다 묻었겠는데?
박인숙은 서유진의 침대, 소파, 주방 테이블을 형광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곳곳에 형광물질 자국이 선명했어요. 역겹네요. 정말.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 계세요? 경비원입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와서요. 서유진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안 돼. 누가 경비 불렀어요? 아, 내가 했어요. 아까 단체 채팅방에 사진 올리면서 경비실에도 전화했거든. 뭐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인생 망가져요. 서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재복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망가지면 어때요? 사기꾼 주제에. 사기꾼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울 강남에서 보험 사기로 전과 있죠? 김 형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인숙은 문을 열어 경비원을 들였어요. 이쪽이에요. 불륜 현장.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으니 경찰에 제출할게요. 경비원은 당황한 듯 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부르셨다고요? 벌써 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인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해서 퇴직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은 서유진의 신원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숙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서유진은 2년 전 강남에서 사업가를 유혹해 보험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의 이름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어요. 서유진 씨,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유진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최재복도 마찬가지였죠.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나 아무것도 몰라. 최재복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인숙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여기 문자 내역 다 있어요. 당신이 퇴직금을 서유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통장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벌써 200만 원이나 이체했더군요. 최재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박인숙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숙 씨 괜찮아요? 경비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소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네요.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현장 발견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제가 원래 복싱 선수였거든요. 맞으면 맞받아치는 게 제 스타일이죠. 박인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싱 선수 시절의 자세가 다시 몸에 배어나왔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올린 당당한 자세.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이미 박인숙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누구나 그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숙 씨, 어제 정말 멋졌어요. 남편 바람 피우다 잡아서 그렇게 망신 준 여자 처음 봤어. 김춘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박인숙을 향한 응원과 존경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일 했나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죠. 박인숙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링 위에서 싸우며 단련된 그녀의 근성이 이번에도 빛을 발한 거였어요. 근데 인숙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하고는 오경숙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네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유진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인숙이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서유진의 집에서는 다른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담긴 노트북이 발견되었어요. 그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재산을 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최재복은 재산 분할 없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박인숙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최재복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박인숙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최재복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 자리도 잃었고 동네에서 체면도 잃었어요.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김춘자가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죠. 내 인생 3회전도 안 끝났는데. 박인숙은 자신의 텃밭을 정리하며 김밥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역시 김밥은 김과 밥이 만나야지.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 끼어들면 탈이 나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의 박인숙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어요. 마치 링 위에서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린 그 순간처럼 당당했습니다. 박인숙의 이야기는 동네에 떠돌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반대편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오경숙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박인숙 씨, 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오경숙이 가게 문을 닫은 후 박인숙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저도 남편이 수상해요.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오고. 박인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불륜 상담소라도 차려야 하나요? 좋아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김밥 칼 들고 따라가 볼까요? 두 여자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박인숙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불행한 사건이 아닌 그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일상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박인숙은 동네 노인정에서 자기방어 교실을 열게 되었어요. 그녀의 복싱 경력을 아는 정할머니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인숙 씨,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아. 우리도 좀 방어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자기방어 교실이 점점 인기를 얻었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모여 박인숙에게 기본적인 방어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복싱 글러브를 낀 박인숙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요. 박인숙의 말에 노인정 할머니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여성들도 있었어요.
박인숙은 그들에게 단순한 운동 강사가 아닌 삶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숙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제 남편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70세의 정할머니가 박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충분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박인숙이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네, 박인숙입니다. 박인숙 씨, 최재복 환자의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환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토록 미웠던 남편이지만 갑자기 걱정이 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35년간의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인숙은 최재복이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병실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최재복은 한 달 만에 확연히 야위어 있었어요. 그가 박인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환자는 말하지 말고 누워 있어요. 박인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최재복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체크하고 나간 후 최재복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인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날 홀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빠져든 거야. 나이 드니까 자꾸 허무해지고 내가 국가대표 선수였던 것도 내가 너보다 못나다는 열등감도 있었어.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닌데. 박인숙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최재복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퇴직금도 내게 말 안 한 건 사실 그동안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이 잃었어. 얘기하면 내가 실망할까봐. 그러다 유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 박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이에요. 그 세월 동안 당신이 못나건 뭐건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무시했나요? 내가 당신을 못 믿게 했나요?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최재복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없어. 전부 내 잘못이야. 그 여자는요? 구속됐대. 동종 전과가 많아서 이번엔 실형 살게 될 거래.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김밥 장사를 시작했을 때 최재복은 새벽부터 시장에 같이 나가 가게 준비를 도와주었죠. 아파서 누워있을 때면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도 떠올랐고요. 퇴원하면 어디 갈 거예요? 박인숙이 물었습니다. 최재복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고시원 구했어. 그동안 번 돈으로 방 얻을 형편도 안 되고. 박인숙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고시원 말고 집에 와요. 최재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지 말아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장 갈 데 없는 환자를 내칠 수는 없으니까 손님방에 있어요. 그리고 시장 일 도와주고. 최재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요. 내가 몇 단인지 알잖아요?
박인숙의 말에 최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5년 전 박인숙이 국내 복싱 대회에서 상대를 넉다운 시키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그래. 내 남은 인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박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달 후 박인숙의 김밥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최재복이 시장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더 바빠졌어요. 그는 박인숙이 김밥을 마는 동안 옆에서 튀김을 하고 배달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두 사람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이내 그들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어요. 매일 아침 최재복은 박인숙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인숙이 시장에 도착하면 이미 모든 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내일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두부 사왔어. 최재복이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맛있게 해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 예전과 같은 깊은 사랑이 돌아왔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인숙은 자신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링 위에서 맞서 싸우던 그 시절의 투지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거요. 어느 날 저녁 박인숙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 최재복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숙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박인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최재복을 바라봤어요. 나도 당신 없는 시간이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텃밭 일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시장 사람들은 이제 박인숙을 복싱 할매가 아닌 복싱 선생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동네 노인정에서 자기 방어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복싱 글러브를 낀 박인숙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자기 방어 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렸어요.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지만 가끔 젊은 여성들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번에 버스에서 불량하게 구는 젊은이한테 당당하게 맞서서 자리를 요구했어요. 80세의 김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박인숙의 자기방어 교실은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싱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나눴어요. 링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피하고 우리의 강점으로 맞서야 해요. 교실이 끝난 후 박인숙은 종종 노인정에 남아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인수가 너 남편하고는 어떻게 됐어? 화해했다면서? 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화해라. 글쎄요. 아직은 용서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 하지만 너무 오래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 독이 돼. 적당히 용서하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박인숙은 정할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자신을 망치는 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인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그녀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는 누군가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싸워 이긴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최재복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배운 요리법으로 박인숙을 놀라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우리 집 스타일로 끓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박인숙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재복이 조심스레 국을 떠서 그녀 앞에 놓았어요. 첫 맛을 본 박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맛있네요. 정말 다행이다. 오늘 3번이나 끓였어. 첫 번째는 너무 짜고 두 번째는 싱거워서. 박인숙은 최재복의 열정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게으르고 무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매사에 열심인 모습이었어요. 내일 오후에 형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서유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달래요. 최재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연히 가야죠. 그 여자 또 다른 사람 피해 주기 전에 확실히 처벌받아야 해요. 난 증인으로 서기 너무 부끄러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지는 거잖아. 그래도 가야죠. 책임을 져야 해요. 당신도 피해자지만 한편으론 가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최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어요. 그래, 넌 항상 옳았어.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유진의 재판장에서 박인숙과 최재복은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박인숙은 당당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최재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검사가 다가와 박인숙에게 말했어요. 박인숙 씨 덕분에 서유진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상당 기간 실형을 살게 될 거예요. 다행이네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서요. 법원을 나서는 길, 박인숙은 문득 과거 복싱 경기 후 느꼈던 것과 비슷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의 홀가분함이었어요. 역시 인생은 링 위랑 비슷해요. 가끔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박인숙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최재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싱 선수 시절 가장 어려운 상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박인숙은 인생의 또 다른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 될 것이었죠. 복싱에서 중요한 건 때리는 것보다 맞고도 버티는 거였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박인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인생은 끊임없는 라운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펀치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넉다운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였어요. 박인숙은 그 용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사람들이 절 보고 복싱 할매라고 불렀을 때 처음엔 좀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복싱처럼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박인숙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배신과 상처. 하지만 박인숙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었죠. 내 인생의 링에서 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라운드가 남아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박인숙의 말에 노인정 할머니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어요. 복싱 할매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정기남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은 사계절 내내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득히 펼쳐진 들판은 계절의 변화만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그 자연의 흐름을 따라 평온했죠. 높은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외부와는 조금 떨어진 이곳에는 단 하나의 버스만이 하루에 3번 들어왔어요. 마을 입구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이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정기남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서울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 은퇴 후 이곳에 정착한 귀남은 작은 한옥을 개조해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해돋이는 귀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죠. 귀남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생기 넘쳤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귀남은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방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 한 면에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다른 한 면에는 그녀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보석함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귀남은 매일 아침 그 보석함을 열어 단 하나의 보물을 꺼내 바라봤어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자는 지금의 이웃 한태복이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귀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귀남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그녀의 집에서 마을 중심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죠.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해 만든 이 학원은 마을에서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어요. 입구에는 소리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귀남이 직접 키우는 계절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귀남은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모두 열었어요. 맑은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죠. 그녀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귀남이 서울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50년 넘게 함께해온 동반자였죠. 피아노의 목재는 오랜 세월 동안 귀남의 손길에 닿아 반들반들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귀남은 피아노에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어요. 오전에는 초등학생 2, 오후에는 중학생 3, 그리고 저녁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합창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귀남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합창반은 마을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전반의 첫 제자인 민수 9살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귀남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배워볼까? 민수의 작은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곡이란다. 수업은 항상 그렇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귀남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격하게 훈련시키기보다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귀남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었어요. 마을 이장인 김영수 65세가 다급한 목소리로 귀남 선생님, 태복이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전했죠. 귀남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태복은 이웃집에 사는 76세의 노인으로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며 평생을 보낸 인물이었어요. 고아 출신인 태복은 독거노인이었지만 인자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죠. 어떻게 된 거죠? 귀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저녁부터 보이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가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이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귀남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복은 그저 이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귀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복이,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귀남은 서둘러 수업을 마치고 태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태복의 집은 마을 어귀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죠.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지만 태복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는 정교한 목공예가 돋보였습니다. 태복의 집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침통했습니다. 귀남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가다듬으며 현관문을 열었죠. 집 안에는 이미 장의사가 와서
태복의 시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귀남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장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죠. 귀남은 태복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복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목 주변에 희미한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귀남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어요. 저기, 이장님, 태복이 목에 있는 흔적은 뭐죠? 귀남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노안이겠지요. 독거노인이라 누가 돌봐주지도 않았으니. 귀남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태복은 나이에 비해 건강했고 전날까지도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 이상했죠. 더구나 목에 손자국이라니. 하지만 귀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장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례는 마을회관에서 치르는 게 좋겠네요. 태복이의 집은 너무 좁아서 이장이 제안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귀남도 그들을 따라갔어요. 마을회관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평소에는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넓은 홀이 있어 장례식을 치르기에 적합했죠. 귀남은 마을 여성들과 함께 회관을 정리하고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복의 영정사진을 중앙에 놓고 제단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태복이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꽃으로 제단을 장식했죠. 꽃을 꽂으며 귀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태복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매년 그녀의 학원 마당 울타리를 고쳐주던 모습, 겨울이면 어김없이 장작을 패서 가져다 주던 따뜻한 배려, 그리고 가끔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조용히 듣던 그의 온화한 미소. 귀남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헌화와 조의금을 관리했어요. 72세 노인의 몸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을 보태 장례 준비를 도왔죠. 그들에게 태복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고마운 이웃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마을은 어둠에 잠겼어요. 장례식장에는 촛불이 켜졌고 태복의 영정 앞에는 향이 피워졌습니다. 귀남은 잠시 학원으로 돌아가 저녁 합창반 수업을 미룬다는 공지를 붙이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회관 앞에는 한태복 어르신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안에는 조용한 조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귀남은 학원을 마치고 늦게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유일한 조문객인 이장 김영수와 마을 할머니 몇 분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태복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죠. 영정 속 태복은 언제나 그랬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귀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복아, 갑자기 떠나다니.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다 보았니? 귀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3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로 보이는 그들은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귀남은 이 마을에 처음 보는 얼굴이라 의아했어요.
혹시 고인을 아시나요? 귀남이 물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는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장례식이 있어 조문하러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심야에 지나가다 이런 외진 마을 장례식장에 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이 마을로 오는 마지막 버스는 저녁 6시였습니다. 귀남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했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귀남은 그들을 주시하며 이장 김영수에게 다가갔어요. 저 사람들 어디서 온 걸까요? 태복이를 안다고 하는데 전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글쎄요. 어쩌면 태복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태복이가 고아 출신이라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장례식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특히 태복의 유품이 담긴 상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 상자에는 태복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몇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공 도구,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였죠. 저기요, 거기는 고인의 유품이니 만지지 마세요. 귀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귀남은 그들이 떠나기 전 유품 상자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죠. 귀남은 이장 김영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괜찮을 겁니다. 아마 호기심이었겠죠. 이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귀남의 불안은 더 커졌어요. 그녀는 태복의 유품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나무 상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귀남은 그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복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정교한 목공 솜씨가 돋보였죠. 이 상자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귀남이 이장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태복이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을 텐데 아마 유품 중에 있을 겁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귀남은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문을 품은 채 장례식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어쩐지 그 수상한 방문객들이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귀남과 몇몇 어르신들만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복의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귀남은 태복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일주일 전 태복은 귀남의 학원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귀남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복의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귀남 씨,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 것 같소? 태복이 물었습니다. 귀남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소리예요? 태복 씨는 100살까지 살 사람인데. 태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 그래도 난 귀남 씨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 말이 태복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귀남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비슷한 시각에 그 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장례식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웠죠.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그들은 귀남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는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귀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인이 남긴 서류를 내놓으시오. 그 말은 명령조였습니다. 귀남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서류요? 태복이가 어떤 서류를 남겼다는 거죠? 그들 중 가장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귀남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장난치지 마. 그 할배가 숨긴 걸 우리가 다 안다고. 귀남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요. 태복이는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를 데려가야겠소. 귀남은 반항했지만 72세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은 귀남을 강제로 마을 뒤편의 낡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 창고는 마을에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어둡고 축축했어요. 귀남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른 세 남자보다 더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군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기태라고 합니다. 한태복의 손자죠. 귀남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50년 넘게 이 마을에 살면서 태복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복이에게 손자가 있었다고?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한기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슬픔과 비통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 존재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생아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셨죠. 귀남은 충격을 받았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냈던 태복이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를 찾는다는 건가요? 한기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일하는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가셨어요. 그 자료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귀남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한기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카지노 회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불법 카지노의 한국 지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죠. 귀남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던 태복의 손자가 불법 카지노 조직의 일원이라니.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태복이 왜 그런 자료를 가져갔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자료를 가져갔는지 아세요? 귀남이 물었어요. 한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나쁜 길로 빠진 것을 아시고 저를 구하려 하셨어요. 그 자료로 조직을 협박해서 저를 빼내려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자료가 세상에 나가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귀남은 망연자실했어요. 태복은 끝까지 손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복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에 남아있던 그 손자국.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태복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입니다. 한기태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한기태가 다시 물었어요. 귀남이 대답하려는 찰나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죠. 마을의 평범한 할머니들처럼 보이는 세 여성이었어요. 박순자 70세, 이미경 68세, 최영희 71세였습니다. 모두 귀남의 오랜 친구들이었죠. 세 할머니는 평범한 마을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귀남아, 괜찮니?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할머니들은 왜 여기에? 새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미경이 앞으로 나섰죠. 귀남이를 놓아주시오. 한기태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경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최영희는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다른 남자를 공격했고 박순자는 줄을 꺼내 세 번째 남자를 순식간에 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한기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귀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박순자가 귀남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내 할머니는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을 창고에 가둔 채 빠르게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새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에 앉았어요. 귀남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친구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귀남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나, 미경이, 영애, 그리고 태복이. 우린 모두 같은 팀이었어. 귀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팀? 무슨 말이야? 이미경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녀는 새 할머니 중에서 가장 날렵했고 아직도 군인 출신임을 느낄 수 있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정보사 여군 특임대였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부대였지. 태복이는 우리 팀장이었고 귀남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밤중에 낯선 국경을 넘는 장면, 그리고 태복과 함께 했던 순간들. 그녀는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니. 최영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할머니 중 가장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가장 예리했어요. 너는 특히 뛰어난 요원이었어. 하지만 마지막 임무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그 이후 과거의 기억을 잃었지. 의사들은 충격 때문에 내 뇌가 그 기억을 봉인했다고 했어. 우리는 너의 건강을 위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었어. 귀남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여전히 흐릿하고 불완전했어요. 그럼 태복이와 나는? 박순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연인이었어. 하지만 임무 때문에 결혼은 포기했지. 태복이는 너를 평생 지켜봤어. 내가 이 마을에 음악학원을 열었을 때도 그는 내 곁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 이 마을에 정착했던 거야. 눈물이 귀남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는 태복을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평생 그녀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귀남의 가슴이 아팠어요. 태복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귀남이 물었어요. 최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태복이가 우리에게 연락해 왔어. 그의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리는 서둘러 이 마을로 왔지만 이미 태복이는 살해됐어요. 귀남이 말을 끊었죠. 그 목에 있던 손자국.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직에서 태복이를 제거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자료를 찾고 있어. 귀남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태복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니. 그녀는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기태가 태복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나쁜 길로 빠졌지만 태복은 끝까지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태복이가 그 자료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귀남이 생각에 잠겼어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태복이가 자주 가던 곳이나 특별히 아끼던 물건 안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 귀남은 문득 생각났어요. 태복이가 생전에 자주 우리 학원에 들렀어요. 특히 낡은 피아노 앞에서 오래 앉아 있곤 했죠. 내 할머니는 즉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라 거리는 고요했어요. 달빛이 마을 길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귀남은 이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태복의 죽음, 그녀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위험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태복이 자주 앉았던 피아노 앞으로 가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여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귀남이 말했습니다. 귀남은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피아노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 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태복은 정교하게 피아노 줄 사이에 USB를 숨겨두었습니다. 찾았어요. 귀남이 외쳤습니다. 4명의 할머니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해외 비자금 리스트와 카지노 자금 세탁 내역이었죠. 자료에는 거래 내역, 계좌번호, 관련자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남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위험한 자료를 태복이가 왜 이걸 가져온 거지? 귀남이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설명했어요. 아마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조직에서 빼내려면 강력한 협상 카드가 필요했겠지. 귀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가져왔고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리고 한기태, 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최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한기태는 태복이의 유일한 혈육이야. 하지만 그가 조직의 일원인 이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 귀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했습니다. 태복이는 손자를 구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할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태복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들어줘야 한다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발인이 내일 아침이에요. 그 전에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귀남이 말했어요. 최영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겠네. 네 할머니는 밤새 준비를 했어요. 이미경은 오래된 전투 장비를 꺼내왔고 박순자는 통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박순자의 가방 속에는 과거 특임대 시절 사용하던 소형 무전기와 감시 장비가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회관 주변에 작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거야? 귀남이 놀라워했어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진 않았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최영희는 마을회관의 방어 계획을 세웠고 귀남은 피아노 줄을 몇 개 풀어무기로 준비했죠.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태복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0대의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젊은 시절의 정의 요원 그대로였습니다. 이미경은 회관 내부의 위치를 각자에게 지정했어요. 순자는 입구 쪽, 영희는 창문 근처, 귀남이는 피아노 앞에 있어. 나는 영정 뒤에 숨어 있을게. 최영희는 작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냈습니다. 전기 충격기, 가는 철사, 그리고 작은 연막탄까지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했어. 귀남은 자신의 과거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이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특임대원이었어요. 그녀의 몸은 그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죠. 새벽 3시 마을회관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박순자의 장비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검은 벤 세대가 회관을 둘러쌌고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새로 온 조직원들까지 총 8명이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 위치에 있나요? 박순자가 작은 무전기로 물었어요. 준비 완료. 세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기태와 그의 일당이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태복의 영정 앞에는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장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어요. 그 음악은 귀남과 태복이 젊은 시절 함께 즐겨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 자료를 내놓으세요. 한기태가 다가와 말했어요. 귀남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태복이는 항상 이 곡을 좋아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들어보실래요? 한기태는 인내심을 잃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귀남이 피아노 건반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어요. 회관 곳곳에 숨어있던 세 할머니가 일제히 움직였죠. 이미경은 영정 뒤에서 뛰어나와 2명의 조직원을 제압했고 최영희는 전기 충격기로 또 다른 조직원을 무력화했습니다. 박순자는 미리 설치해둔 함정으로 3명을 붙잡았어요. 그들의 발밑에 갑자기 철사가 감겨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한기태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이게 무슨? 귀남은 피아노에서 일어나 피아노 줄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에는 가는 피아노 줄이 감겨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복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당신은 그걸 알고 있나요? 한기태의 눈에 혼란이 서렸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귀남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 순간 남은 2명의 조직원이 귀남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죠. 귀남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아노 줄을 휘둘러 그들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과거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죠. 피아노 줄이 그들의 손목을 감아 칼을 떨어뜨리게 했고 귀남은 빠른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태만이 남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귀남을 겨냥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귀남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태복이는 당신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은 태복이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한기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를 생각할 수 있죠? 태복이는 당신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당신이 어떻게 자라는지 항상 지켜봤죠. 귀남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것은 태복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것으로 어린 한기태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여러 장의 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복은 멀리서나마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고 권총을 든 팔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귀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 한기태의 손목을 피아노 줄로 결박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국가정보원 요원들도 현장에 도착했죠. 그들은 빠르게 회관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한기태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보원 요원 중 한 명이 귀남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오래 추적해 왔는데 드디어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네요. 귀남은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태복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에요. 부디 잘 활용해 주세요. 요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태복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임대 시절의 업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귀남은 놀랐어요. 정보원도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원은 귀남과 새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기태는 경찰차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귀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죠. 귀남은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복이는 끝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차는 서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귀남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태복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귀남은 장례를 무사히 마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복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복, 특임대 시절의 임무들, 그리고 그들의 애틋했던 사랑. 이제 귀남은 자신이 왜 이 마을에 정착했는지, 태복이 왜 그녀 곁에 있었는지 이해했어요.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귀남은 여전히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도 자주 찾아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할머니들은 마을 어귀의 작은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박순자는 북한 간첩을 체포했던 임무, 이미경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했던 경험, 그리고 최영희는 위험한 잠입 임무 중 겪었던 아찔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귀남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어요. 난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위장해서 임무를 수행했지. 귀남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가르치게 된 거야. 맞아. 귀남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잠입요원이었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우아한 피아니스트가 위험한 특임대원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옛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귀남의 학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한기태였습니다. 그는 특별 허가를 받아
하루 동안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어요. 한기태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한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남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한기태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카지노 회계사가 아니라 그저 29살의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귀남은 따뜻한 차를 그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한기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복과 귀남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귀남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 사진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훈련소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태복은 당시 훈련 교관이었고 귀남은 새로 발탁된 요원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태복이는 너무 엄격했어요. 귀남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셨나요? 귀남의 눈에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임무가 항상 우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태복이는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봐 주기로 했어요. 한기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는 그런 분의 손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감사해요. 귀남이 말했어요. 한기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를 배워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항상 피아노 소리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귀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태복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귀남은 천천히 기본적인 음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기태의 거친 손가락이 서툴게 건반을 누르며 불협화음이 울렸지만 귀남은 참을성 있게 지도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건반을 눌러봐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귀남이 격려했어요. 한기태는 조심스럽게 음계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의 얼굴에 집중력이 깃들었고 음악에 푹 빠진 듯 했습니다. 피아노는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귀남이 말했어요. 진짜 싸움은 악보 없이도 조율해 나가는 삶의 연주예요. 태복이는 그걸 알았죠. 한기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귀남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출소하면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할아버지처럼 목수가 되고 싶어요. 귀남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이죠. 이 마을에는 좋은 목수가 필요하답니다. 태복이의 공방도 그대로 있으니 당신이 이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기태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저 열심히 배울게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목수가 될 거예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귀남은 문득 옆집 정원에 심어진 태복의 나무를 바라봤어요. 젊은 감나무였죠. 태복은 항상 감나무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매년 열매를 맺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 그 나무는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귀남은 이제 이해했어요. 태복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한기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복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기태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울 것이었죠.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귀남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긴 연주회니까요. 한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을 누르자 이번에는 조금 더 조화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남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복이 꿈꾸던 미래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외출허가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기태는 아쉬움을 담아 귀남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더 잘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귀남은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손자. 한기태가 떠난 후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기태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귀남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땠어? 한기태는? 박순자가 물었어요. 귀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복이의, 아니, 우리의 손자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거예요. 새 할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겠네.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최영희가 덧붙였어요. 태복이의 마지막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야지. 내 할머니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태가 출소하면 그를 도울 방법, 태복의 공방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남은 태복의 묘소를 찾았어요.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태복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묘비에는 한태복 1949년-2025년 평생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복아, 걱정 마. 한기태는 잘 될 거야. 내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아이. 이제 내가 지켜볼게. 귀남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귀남은 태복의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들국화였어요. 태복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넌 항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유산을 지킬 차례야. 한기태는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도울 거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복이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귀남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태복, 그리고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가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그들은 모두 정보사 특임대의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시절의 자부심과 용기가 다시 귀남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임무는 결국 지금인가 봐.
귀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학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태복의 손자를 가르치고 새로운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것이었어요. 귀남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귀남은 태복의 사진에 인사를 한 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태복의 피아노 줄이 만들어낸 멜로디는 이제 새로운 화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태복의 마지막 선물인 한기태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어요. 학원 문 앞에서 첫 제자인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태복이 남긴 유산은 한기태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귀남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아 태복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가는 삶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